국제유가 급등 속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유 감산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미국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 국면이 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변수가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가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하고도 수익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전략으로 인한 마진율 하락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기습적인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과 신냉전 구도가 더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단 캐스터,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고요했던 원유 시장에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돌을 던졌습니다. 깜짝 추가 감산에 나선 건데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연준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시장도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서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 지수가 0.27% 내렸는데요. 에너지주를 포함하고 있는 다우와 S&P 500 지수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다우 지수 0.98%,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0.37% 강세였습니다. 시장에 돌을 던진 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가 6% 오르면서 배럴당 $80 선까지 훌쩍 뛰었고요. 브렌트유도 5.7% 상승하면서 배럴당 $84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16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밝힌 여파입니다. 이전에 밝혔던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까지 더하면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만 약 166만 배럴이 되고요.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가 공식 결정인 200만 배럴 감산까지 더하면 모두 366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을 중심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전문가들 배럴당 $100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으로 배럴당 $95 선을 제시했고요. CMC 마켓 애널리스트와 라피단 에너지그룹 회장은 배럴당 $100를 제시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에너지주 월요일장에서 강했습니다.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쉐브론의 주가가 4.16%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마라톤 오일 그리고 코노코필립스도 9%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S&P 500 상승 종목 탑5를 모두 에너지주가 가져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에너지주 유독 초록불을 켰죠. 여기 에너지주 가장 초록색 불을 많이 키웠던 섹터고요. 다른 곳에도 초록색 불이 좀 켜져 있기는 한데요. 헬스케어주 그리고 우주항공, 방어주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갔던 이유 여기에도 있죠. 유가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죠. 연준이 과연 긴축 속도를 다시 높일 것인가?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며 매파적인 연준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덜 받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는 연준을 고려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올리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날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날은 다시 베이비 스텝 인상으로 다시 좀 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이번 감산이 유가,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런 기술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엇갈렸습니다. 애플이 0.72% 그리고 알파벳이 0.8%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0.4%, 아마존 0.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0.6% 상승하면서 시총 5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이어서 버크셔 서웨이 보실까요? 0.89% 강세를 보였는데요.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비중 꽤 있죠. 강세의 이유로 풀이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급 인도량이었지만 시장 전망치에 살짝 못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 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마진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엑손모빌 역시나 잘 나갔죠. 5.9% 크게 오르면서 시총 순위도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가 상승 랠리를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증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보다는 미국의 PCE 가격 지수에 주목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3,7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요동치다가 현재 오전 6시 기준 3,67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19%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당 14원 60전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위축 상황이 벌써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 잡기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기자. 예, 임종훈입니다. 우선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좋지 않다고요. 예, 오늘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2개가 나왔는데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3월 미국의 제조업 PMI는 49.1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위축 국면이 지속된다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관리연구소 ISM에서 발표하는 3월 제조업 지수 역시 전달에 47.7에서 46.3으로 떨어져서 20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보면 생산 지표만 좋아졌고 신규 수주, 고용 지표, 다른 지표들은 좀 대부분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인플레 지표인 물가 지수가 지난 여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은 고금리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있던데 오늘 유가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예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현재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U 가격은 전장보다 6.2%가 급등을 해서 배럴당 80.4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하루 상승폭 6%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으니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여파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6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6.1%가 급등을 해서 배럴당 8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각국의 인플레 잡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BS PG 임종현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주는 뉴스픽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기습적인 원유 감산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 배경에는 미국의 빈틈을 노린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장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혜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 좀 잠잠하나 했더니 올해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펙의 추가 감산 계획 발표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올해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지난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20달러대까지 치솟았었죠. 이후에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에는 금융권 불안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감산 계획에 현재는 추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전적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미국과 합의 안 하고 이렇게 기습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0월이었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작년 10월에도 사우디가 주도해서 감산 결정을 내렸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6개월 만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석유를 놓고 벌어지는 패권 경쟁 그리고 중국과의 신경전도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에는 밀착하기 위한 연장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를 했는데요. 아랍 지역에서 과거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영향력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동 국가들의 가격 결정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군요. 미국의 네. 절대력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당사자인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즉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할 때 근시안적이라면서 사우디를 고강도로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80년 전략 파트너로 사우디에 대해서 칭하는 등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다소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정책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조만간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등 이렇게 지금 중동국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 좀 잡히나 했던 인플레이션, 이번 감산으로 다시 또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네, 석유 가격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후반부로 접어드는 듯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작전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유가는 변동이 심해 정확히 따라잡기가 힘들다면서 일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연준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각종 인플레 지표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에 대해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 조치라며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 알루미늄 박이 중국산 알루미늄 박과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한국 업체는 동일 알루미늄과 롯데 알미늄, 동원 시스템즈 등 6곳으로 상무부는 이들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 측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내일 미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대만 총통과 미 하원 의장이 미국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고위 당국자의 미국 등 외국 방문과 당국자와의 접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현안을 논의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이같이 발표하고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디커플링, 이른바 탈동조화 시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인도, 태평양 진출 시도 등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오늘장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최현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4월 첫 거래일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 발표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움직임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유가가 6% 넘게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다우존스와 S&P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좀 금리에 좀 민감한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약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은행권 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실 불안감은 좀 완화되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지금 그 오펙 플러스의 좀 갑작스러운 어떤 감산 조치로 인해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진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소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해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망들을 보더라도 이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다시 이제 $100 부근까지 올라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 주말까지 확인된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사실상 에너지와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좀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다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 아무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의 어떤 지속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좀 짓누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만 놓고 보면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표 등 어떤 그 일부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좀 자극한 어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 급등을 했고 또 물가나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유가 향방 전망이 $100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여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펙의 그 감산,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감산이 가장 많고 이 오펙 플러스가 한 120만 배럴, 그러니까 116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5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감산을 연말까지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200만 배럴의 감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감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계 원유 수요의 한 4% 가까운 그 물량을 지금 줄이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비교적 한 배럴당 $70 선, $80 선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결국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어떤 추가적인 감산 조치는 아무래도 유가의 상승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그렇게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 또 지금의 어떤 그 은행권 불안이 결국에는 금융 여건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만들고 또 경기의 어떤 그 둔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서 유가의 그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준이 전반적인 어떤 물가 지표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최근에는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또 여기에 주거비까지 제외한 서비스 물가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뭐 배럴당 $100 이상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기간 자체가 더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 이제 동결하는 기간이 오히려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주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가 하락했던 가운데 지금 에너지주들의 좀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배럴당 $80 선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산의 여파로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주들의 어떤 그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흥국증권 최현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올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새로 썼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죠. 시장 전망치에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전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연초 대대적인 가격 치킨 게임에 나서면서 시장을 긴장시켰죠. 이런 전략이 통했는지 1분기 인도량은 42만 대를 돌파하면서 1년 전보다 36%,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 증가했는데요. 차값을 내린 만큼 판매량은 크게 뛰었지만 그만큼 마진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인도된 차량 구성을 보면 이 프리미엄 모델보다 대대적인 가격 할인에 나섰던 모델 3와 모델 Y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 총 마진이 지난해 29%에서 감소한 20% 안팎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생산과 인도량의 차이도 눈길을 끕니다. 테슬라는 올 1분기 44만여 대를 생산했는데 인도량과 격차는 17,000여 대로 예상보다 컸는데요. 대리점 없이 직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운용사 제프리스의 필립 후슈아 애널리스트는 납품 초과 생산이 지속될 경우 가격 탄력성과 수요 약화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화요일장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맏형 제너럴 모터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죠. 올 1분기 미국에서 6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1분기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 재고와 가격 또한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2만 대를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중반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5만 대로 끌어올리고 하반기 이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올봄 대표 픽업 트럭 쉐보레 실버라도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배송용 전기 트럭 브라이트 드롭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감원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감원에 나설 것을 통보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정리해고 절차가 시작되고 해당 기간 사무실을 닫고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15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감원 대열에 합류하긴 했지만 수익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분기 19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비용 압박이 커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저렴한 패스트푸드 체인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반사이익을 본 건데요. 맥도날드 주가는 지난 3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국 틱톡이 미국에서 거센 퇴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크게 뛰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의 지난해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한 800억 달러, 우리 돈 105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성장률은 메타와 아마존을 비롯한 대표 빅테크들을 능가하는 수준이고 또 최대 경쟁자인 중국 텐센트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퇴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트댄스의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비용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온라인 미디어에서 이탈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 동영상 서비스로 옮겨간 덕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틱톡, 최근 워싱턴 정가와 재계 유명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안보 위험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사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로비에도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직 상원 의원이 포함된 약 40명의 로비스트에게 54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워싱턴 정가의 퇴출 압박을 홍보와 로비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서 30일 10거래일간 미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89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한 달 전 170억 달러치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 급감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기관 투자가의 44%가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투자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3월 29일까지 미국 MMF에 1,960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분기 유입액으로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저널은 미국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수익의 저축계좌,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F, 단기 국채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의 수익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때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인기가 빠르게 시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란 기대는 불과 2년도 채 안 돼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기업들은 돈 먹는 하마의 메타버스 계획을 일단 접고 있고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 10명 중 셋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전 세계 13개국 글로벌 기업 중 연매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기술, 미디어, 통신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개 중 7개 기업이 올해 기술 예산의 5% 미만을 메타버스에 투자했고 3개 기업은 투자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응답자의 20%는 절대 과대 광고에 부응하지 못할 유행이라고 지적하는 등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컸습니다. 기업들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경우 지난해 야심차게 메타버스 사업부를 꾸렸지만 감원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있는 모든 인력을 내보내며 사실상 손을 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가상현실 작업 공간 프로젝트 알트스페이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메타버스에 올인하면서 사명까지 바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원에는 메타버스 엔지니어들 역시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또 지난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을 28번 언급하는 동안 메타버스는 단 7차례만 입에 올리며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로 잠재력은 여전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워낙 고가인데다 기술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당장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이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던 빅테크들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기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깜짝 원유 감산 소식으로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산 발표에 국제 유가는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제레미 시거 미국 와튼스쿨 교수는 이번 감산이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e Fed mostly watches core inflation, which excludes the food and energy component.
Secondly, thank goodness that the U.S. is virtually energy independent as compared to Europe and Japan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So we do have a lot of offset. I mean, we have a lot of producers that are going to gain that aren't in other countries. We see the jump in oil stocks. I think something that was interesting to me, natural gas today, which, by the way, is more important for heating and electricity generation, actually bumped to new lows. So a lot of our energy, at least in the near term, is not going up. I actually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a major issue.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도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소식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펙의 가격 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미국 등 기타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투자 부족과 원유 공급 불능으로 오펙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emphasized that OPEC's pricing power is higher than it has ever been, and that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exercise that power. Why is their pricing power so high? Because of underinvestment in non-OPEC, ex-US, as well as in the shale patch. The rest of the global oil supply its inability to respond provides much higher market power, and they're exercising that market power. 한편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차량 42만여 대를 인도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죠.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했던 1월에 차량 가격을 인하한 것이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요. 테슬라 약세론자로 알려진 토니 사쿠나기 번스타인 이사는 현재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테슬라는 판매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더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we look at lead times for vehicles, other than the Model Y in the US, you can get a Tesla within 2 to 4 weeks pretty well anywhere in the world. So there isn't much backlog. As I mentioned, there are about 100,000 cars in inventory right now. And so it doesn't feel like demand is fantastic right now. And my guess is as we progress through the year and there's more and more competition, there are 150 new EVs launching in China alone this year. Tesla will likely have to lower prices to make sure it hits its volume targets.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투자자문사 오디세이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창립자는 연준이 과잉 긴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5월 금리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bviously, they went too far on the front end, right? They talked a lot, all the transitory language that we experienced, and it's likely that they will over-tighten. But I'll tell you what was positive for me as it relates to PCE today. This was February numbers. This is before the banking crisis that we've experienced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those numbers were positive, cooling slightly. I do think the Fed will respond. Listen, we have some time to the May decision, and I do think this will play into the decision making that lies ahead for the Fed going forward. 국제유가 급등 속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유 감산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미국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수준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 국면이 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하고도 수익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전략으로 인한 마진율 하락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정보업체인 중국 부동산 정보 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난 3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6,608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2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2% 늘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00곳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난 데는 당국의 시장 부양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부채 비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선일보는 월 7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3위 전자상거래 앱 핀더더가 사용자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앨범까지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문가에게 자체 의뢰해 분석한 결과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앱인 핀더더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데요. 핀더더 앱에 내장된 악성 코드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과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CNN은 한 번 설치하면 앱을 삭제하더라도 악성 코드를 없애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핀더더는 사용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회해 경쟁자를 견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더더의 악성 코드 문제는 중국에서 개발한 앱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앱을 이용해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악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로 주택 위기에 처한 포르투갈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1일 수도 리스본을 비롯한 포르투갈 전역에서 수만 명이 높은 임대료와 집값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시위 참석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월 최저임금은 760유로, 약 108만 원 정도지만 리스본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약 1,350유로, 191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연합 여권을 제공하는 골든비자 제도를 종료하고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등 집값 잡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AI와 인간의 일자리 전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장점을 이용해 보고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엑셀 함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법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생성 AI의 결과값을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PT발 업무 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찬사가 나오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 유통업계 임원은
주니어 카피라이터의 할 일이 없어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기업과 직장인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배터리와 바이오, 조선산업 등에서 인력 유출 이슈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롯데바이오의 삼성바이오 임직원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인력 유인 활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세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고 또 LG와 SK 간 배터리 소송전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개는 신성장 분야나 경기가 회복하는 업종인데 인력 빼가기 때문에 본연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인력 유출 분쟁이 피할 수 없는 미래란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사 간 인력 분쟁의 경우 이미 조선소 인력 부족이 예견된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신산업 육성 정책이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장 실무 인력 부족 문제라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대학 등과 연계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시장에서 7개월 연속으로 판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판매 실적을 종합하면 내수 판매량은 14만 926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7%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상승으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상당 부분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외 경쟁 당국을 모두 통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 남겨둔 가운데 한화와 공정위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관련 심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화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조 9,745억 원 규모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자기 주식 1,775만 9,040주, 전체 주식의 2.4% 규모로 오는 2030년 4월 11일까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교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오펙 기습 감산.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죠. 예, 통상적으로 오펙이라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여기서는 이 감산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합니다. 또 이 실제로 장관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서 각국의 의견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렴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여론 수렴 절차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상당히 흡수한다 이런 어떤 좋은 평가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오펙은 휴일날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고 각국이 알아서 사우디를 필두로 나 좀 감산할게. 사우디 50만 배럴이죠. 그다음에 UAE 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잇따라 지금 감산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장관 회의에서 감산
작년 11월 달에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추가로 116만 배럴을 또 감산한 것이에요.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사우디가 가장 많고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산유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116만 배럴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이 감산 규모는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정한 200만 배럴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꾸준히 정산을 하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감산으로 돌아서고 여기다가 또 낮추는 건데요. 사우디나 산유국들은 현재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 왔기 때문에 또 미국의 은행 위기를 적시했습니다. 은행 파산 위기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사태가 다른 어떤 서방 국가들과 협의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또 오페크가 어떤 예상치 못한 감산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마감한 미국의 상품 거래소에서 결국 8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불과 2주 전에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던 것을 생각하면 약 10%가량 오른 상당히 높은 폭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전문기관마다 좀 전망은 엇갈립니다만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단기 90달러 또 장기 100달러 그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12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에 그야말로 치명타를 가져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네.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다시 95달러나 100달러까지 오른다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에 또 한 번 변곡점,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중국이 코로나 엔데믹에 들어가면서 다시 원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물린다면 또 한 번 유가 파동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날벼락. 이번 감산 결정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양하게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은 이제 거의 금리 인상 끝자락에 왔다.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동결하고 또 시점을 맞춰서 이제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은행 파산 우려,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퍼스트 리퍼블리칸 은행 등이 흔들흔들하면서 네. 이제 금융 완화로 정책 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국제 유가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국제 유가는 근원 CPI, 근원 물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준은 근원 물가나 또는 소비자 물가 이 대목을 서비스 물가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져 올라도 별 영향이 없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뉴욕 증시의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블라드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 은행 총재 네. FOMC에 상당히 강경 매파로 알려진 분인데요. 오페크의 감산에 놀랐다, 쇼크를 받았다. 국제 유가 상승이 되면 연준의 인플레 퇴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분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약 5.7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3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패드워치의 5월 달 미국 FOMC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동결 쪽이 더 높았습니다. 동결이 51.6%, 0.25% 베이비 스텝 올린다는 게 48.4%인데 오페크가 기습 감산을 단행하면서 역전이 됐어요. 영향이 크네요. 예, 금리 인상 쪽이 53.0%, 또 동결적이 47.0%.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뉴욕 증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국제 유가가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근원 인플레를 지금 미국 연준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국제 유가는 일단 근원 인플레는 근원 CPI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국제 유가 그 자체는 근원 CPI에 들어가지 않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음식값, 음식을 기름을 떼서 그 음식을 데피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음식값이 올라가요. 연쇄 영향을 주겠죠.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게요, 1970년대에는 근원 CPI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갈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닉슨 행정부와 그 직후 70년대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오를 때, 근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CPI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당시에 연준에서 꾀를 낸 겁니다. 국제 유가 하나 빼고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원 CPI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원 CPI가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 정통 경제학자들은 근원 CPI든 뭐 일반 헤드라인 CPI든 다 의미가 없다. 모든 물가는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국제 유가에 물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대하게 크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환율 발작,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에 환율도 크게 놀랐죠. 예,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환율 꾸준히 떨어지던,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좀 오른 것이죠. 네. 이게 물가 억제와 관련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오페크에서 기습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하루 새 14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페크가 그 감산을 하는데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우리 환율은 왜 흔들리느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하는데 지출한 돈이 많아지면 국내에 달러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 지금 수출 부진,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 또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것은 우리 환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놓고 볼 때도요.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도 금리를 국제 유가 오른 것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되고 또 국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받았고요. 자,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는 지금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에 최고 약세다. 그리고 특히 4월 달에 배당 수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본들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이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또 배당금까지 나간다. 그럴 때는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빈살만 뒤통수.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과의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각에선 감산과 관련해서 빈살만이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미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통수, 뒤통수 다 때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빈살만이 국제 유가에 그 작용하는 힘, 그 파워는 뭐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미국이 원하면 그 반대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는 지금 사이가 무척 좋지가 않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샤크쿠지 언론인 암살과 관련해서 빈살만을 왕따를 시키겠다고 그동안에 공언을 해왔는데 거기에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를 왕따시킨다고 내가 바이든을 왕따시킬 거야. 지금 이렇게 되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빈살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국제 지정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변수가 생긴 데다가 특히 중국이 국가적인 모든 지금 에너지를 중동과의 관계 개선에 쏟고 있는데요.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석유의 엄청난 수요국입니다. 스스로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가져간 큰 손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를 들러서 안보 약속까지 하고 그렇죠. 또 통화로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 빈살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감정도 있는 데다가 미국과의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자기의 스타일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빈살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예상했던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도산하면서 사실상 도산하면서 UBS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사우디의 빈살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최대 주주가 바로 사우디 국부은행이고 그 국부은행의 사실상의 오너가 빈살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요. 과거만큼 국제 유가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공급이 수입보다도 수요보다 더 많아서 미국도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됐고 특히 새로운 셰일 가스의 개발로 해서 미국도 산유국의 입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의 중동 이 비중, 중동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빈살만이 기습으로 유가를 올리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그래서 마쿠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빈살만의 어떤 그 국제 유가 흔들기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도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네, 참 경제적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청명 한식. 내일 4월 5일 식목일이자 그 다음 날이 한식입니다. 최근에 산불이 잦다 보니까 의미가 좀 퇴색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자, 지금 중국 상하이 정시, 선전 정시 다 쉬고 있죠. 네. 왜 쉬느냐? 청명절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웃 나라지만은 그러나 정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청명절 한식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청명절 아주 어마어마한 큰 행사입니다. 중국의 4대 명절 하면 춘제, 그다음에 그 중추절, 또 단오, 청명 이렇게 보는데요. 한식과 청명은 같은 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명은 24절기고 한식은 그냥 중국 고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 문공 이것은 중국의 그 진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요. 통일을 한 진나라가 아니고 중간에 망한 진나라입니다. 그 문공이 계자추 덕을 많이 받는데 자기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계좌추를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리 난 계좌추가 어머니 모시고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공은 내려와라 뒤늦게 후회하면서 불렀습니다만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불을 지르면 내려오겠지 하고 계좌추에 내려올 것을 바랬습니다만 계좌추는 그냥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자,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바로 중국에서도 4월 초에는 가뭄이 굉장히 하늘 대기가 마르고 불이 많이 났다. 그래서 계좌추에 한식 전설을 갖다 붙여서 한식에는 밥을 먹지 말자는 거도 뜨거운 밥을요. 불을 뭐 쓰지 말자. 예, 불을 쓰지 말자. 불 쓴 밥을 먹지 말자. 찬 음식만 먹자. 그래서 한식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그 고래로 지금 이 시기가 불이 굉장히 많은 시기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를 좀 우리 이 대목에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청명절 날 산소에 가서 조상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마잉주 중국 전 국가 주석이 총통이 지금 본토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지금 인왕산에 불이 나고 불이 껐다고 또 너무 서둘러 발표를 했다가 5시간 만에 다시 불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목 여야 정쟁도 중요하지만은 산불이 가져올 이런 경제적 폐해나 서민 경제에 주는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전 국가적으로 산불 관리에 좀 세심한 계좌추 관리 못지않게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오펙 기습 감산, FOMC 날벼락, 환율 발작, 빈살만 뒤통수, 청명 한식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속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유 감산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미국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 국면이 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변수가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가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기록했지만 수익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전략으로 인한 마진율 하락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기습적인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 또 신냉전 구도가 더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다현 캐스터,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요했던 원유 시장에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돌을 던졌습니다. 깜짝 추가 감산에 나선 건데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연준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시장도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서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0.27% 내렸고요. 에너지주를 포함하고 있는 다우와 S&P 500 지수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98%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 0.37% 강세였습니다. 시장에 돌을 던진 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가 전거래일 대비 6% 오르면서 배럴당 $80 선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5.7% 상승하면서 배럴당 $84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16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밝혔던 여파입니다. 이전에 밝혔던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까지 더하면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만 약 166만 배럴이고요.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가 내렸던 공식 결정인 200만 배럴 감산까지 더하면 모두 366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을 중심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배럴당 $100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으로 배럴당 $95를 제시했고요. CMC 마켓 애널리스트와 라피단 에너지그룹 회장은 배럴당 $100를 제시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에너지주 월요일장에서 강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쉐브론의 주가가 4.16% 상승했고요. 또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마라톤 오일, 코노코필립스도 9%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S&P 500 상승 종목 탑5를 모두 에너지주가 가져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에너지주 유독 밝은 초록색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편 김에 보면 다른 곳에도 밝은 초록색이 눈에 띄죠. 헬스케어주 그리고 우주항공 방어주입니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유가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죠. 연준이 과연 긴축 속도를 다시 높일 것인가?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하면 매파적인 연준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덜 받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는 연준을 고려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올리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봤는데요. 이날은 다시 베이비 스텝 쪽으로 더 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이번 감산이 유가,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런 기술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알파벳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내림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0.68% 강세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0.89%, 0.9%가량 올랐는데요.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비중 꽤 크죠. 강세의 이유로 풀이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6% 넘게 내렸습니다. 역대급 인도량이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살짝 못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 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마진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엑소모빌 역시 좋았죠. 5.9% 상승하면서 시총 순위도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가 상승 랠리를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증시 대체로 오름세로 마감을 했죠. 유가 상승보다는 미국의 PCE 가격 지수에 주목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3,700만 원 선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는 3,68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25%를 나타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97%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당 14원 60전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제조업의 위축 상황이 벌써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영향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 잡기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우선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좋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보여준 두 개의 지표가 나왔는데 다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3월 제조업 PMI는 49.2를 기록해서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았습니다. 위축 국면이 5개월째 계속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월보다는 좀 수치가 낮아지긴 했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를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연구소 ISM의 3월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전달에 47.7%에서 46.3%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생산 지표만 조금 좋아졌고 신규 수주, 고용 지표 모두 좋지 않았고요. 인플레 지표인 물가 지수는 지난 여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은 고금리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 소식이 들려오던데 네. 오늘 유가는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6.2%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80.42달러로 8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지난 6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기도 하고 또 하루 상승폭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6월물 브렌트 가격 역시 6%가 넘게 급등을 해서 배럴당 84달러 선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국의 인플레 잡기에 큰 변수로서 이 국제 유가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G 임종윤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한 뉴스픽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기습 원유 감산에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 배경에는 미국의 빈틈을 노린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윤지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잠잠한가 했더니 유가가 다시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펙의 추가 감산 계획 발표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지난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2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바 있습니다.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지난달에는 금융권 불안까지 겹치면서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감산 계획에 현재 추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오펙 플러스의 기습적인 발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적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미국과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에도 사우디가 주도해서 감산 결정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6개월 만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석유를 놓고 벌어지는 패권 경쟁 그리고 중국과의 신경전도 얽혀 있는데요. 사우디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에는 밀착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그간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영향력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동 국가들의 가격 결정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영향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인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즉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사우디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지난해 10월 감산을 결정할 때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강도로 규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우디를 80년 전략 파트너로 칭하는 등 이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사우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는 이런 가운데 이란과 조만간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서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슈는 또 이번 감산으로 그동안 좀 잡히나 했던 인플레이션 다시 이제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인플레 상승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반부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작전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유가는 변동이 심해서 정확히 따라잡기가 힘들다면서 일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연준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 지표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유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둘러싼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금리 결정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루미늄 박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데 규제 대상인 중국산 알루미늄 박을 2차 가공했기 때문에 우회 수출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만든 알루미늄 박 제품이 미국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2일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 관보에서 확인됐는데요. 이들 제품이 중국산 알루미늄 박 또는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대해 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우회 수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목된 국내 기업들은 동일 알루미늄과 롯데 알미늄, 동원 시스템즈 등 모두 6곳입니다. 태국 업체는 3곳이 지목됐습니다. 근데 이번이 예비 결정이 나온 거고요. 최종 결정 여부는 언제 나옵니까? 네,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제품을 수입한 기업들에게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를 지시했는데요.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지목된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수입 규제 대상인 중국산 제품의 단순 가공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이 재확인되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잘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대우조선 인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0% 판매가 늘었습니다. 현대차가 38만 대, 기아가 27만 8천 대를 팔았고 한국GM과 르노코리아도 수출이 늘면서 각각 4만 대, 1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 밖에 신형 그랜저와 토레스 등 신차 효과도 더해졌습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 5천억 원으로 2003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후 처음으로 매출이 7조 원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9% 늘어난 2,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마이바흐와 S클래스 등 고급차 판매가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산업계 소식 더 살펴보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한화 이렇게 공정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공정위 입장을 좀 확인해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이 군함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우려점을 한화에 제기했다 이렇게 먼저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한화가 공정위에서 이런 우려를 받은 적이 없다며 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이미 유럽연합과 영국 등 해외 7개 나라가 승인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소식도 보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통계를 확인해 보면요. 지난달에 전체 주택 매수자 6만 4천여 명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40%에 달했습니다. 이 40%라는 비율은 2013년 12월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앞서 정부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올려줬고 지난 1월에는 최대 5억 원의 연 4%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러자 무주택자들이 잇따라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3월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그 3월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 또는 중반선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전인 지난해 3월 4.1% 수준으로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앞서 지난 2월 물가 상승률 4.8%로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분기 들어서는 3%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고 자산 규모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재고 자산을 공시한 21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재고 자산은 모두 17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9.7%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 전기, 전자 재고가 40% 넘게 가장 많이 불어났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삼성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한 뒤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네이버페이 앱 국내 이용자 수는 26만 1,400명으로 전주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애플페이 등장에 대비해 네이버페이 앱에서 삼성페이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가 올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을 새로 썼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죠. 시장 전망치에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전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연초 대대적인 가격 치킨 게임에 나서며 시장을 긴장시켰죠. 이런 전략이 통했는지 1분기 인도량은 42만 대를 돌파하면서 1년 전보다 36%,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 증가했는데요. 차값을 내린 만큼 판매량은 크게 뛰었지만 그만큼 마진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인도된 차량 구성을 보면 이 프리미엄 모델보다 대대적인 가격 할인에 나섰던 모델 3와 모델 Y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 총 마진이 지난해 29%에서 감소한 20% 안팎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산과 인도량의 차이도 눈길을 끕니다. 테슬라는 올 1분기 44만 대를 생산했는데 인도량과의 격차는 17,000여 대로 예상보다 컸는데요. 특히 대리점 없이 직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운용사 제프리스의 필립 후슈아 애널리스트는 이 납품 초과 생산이 지속될 경우 가격 탄력성과 수요 약화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자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맏형 제너럴 모터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죠. 올 1분기 미국에서 6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1분기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 재고와 가격 또한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2만 대를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GM은 올해 중반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5만 대로 끌어올리고 하반기 이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올봄 대표 픽업트럭 쉐보레 실버라도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배송용 전기트럭 브라이트 드롭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를 내리고 도지 로고인 시바이누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0.07달러에 거래되던 도지 가격은 단숨에 35% 폭등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을 등가할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려왔죠. 최근 트위터상에서 도지코인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변호인단을 꾸려 도지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 혐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를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머스크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급등세를 타는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감원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감원에 나설 것을 통보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정리해고 절차가 시작되고 해당 기간 사무실을 닫고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15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감원 대열에 합류하긴 했지만 수익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분기 19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비용 압박이 커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저렴한 패스트푸드 체인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반사이익을 본 건데요. 맥도날드 주가는 지난 3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국 틱톡이 미국에서 거센 퇴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크게 뛰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의 지난해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한 800억 달러, 우리 돈 105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성장률은 메타와 아마존을 비롯한 대표 빅테크들을 능가하는 수준이고 또 최대 경쟁자인 중국 텐센트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퇴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트댄스의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비용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온라인 미디어에서 이탈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로 옮겨간 덕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틱톡, 최근 워싱턴 정가와 재계 유명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안보 위험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사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로비에도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직 상원의원이 포함된 약 40명의 로비스트에게 54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워싱턴 정가의 퇴출 압박을 홍보와 로비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서 30일 10거래일간 미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89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한 달 전 170억 달러치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 급감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기관 투자가의 44%가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투자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3월 29일까지 미국 MMF에 1,960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분기 유입액으로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저널은 미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수익의 저축계좌, 단기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F, 단기국채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의 수익률이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때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인기가 빠르게 시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란 기대는 불과 2년도 채 안 돼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기업들은 돈 먹는 하마의 메타버스 계획을 일단 접고 있고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 10명 중 셋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전 세계 13개국 글로벌 기업 중 연매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기술, 미디어, 통신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개 중 7개 기업이 올해 기술 예산의 5% 미만을 메타버스에 투자했고 3개 기업은 투자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응답자의 20%는 절대 과대 광고에 부응하지 못할 유행이라고 지적하는 등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컸습니다. 기업들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경우 지난해 야심차게 메타버스 사업부를 꾸렸지만 감원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있는 모든 인력을 내보내며 사실상 손을 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가상현실 작업 공간 프로젝트 알트스페이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메타버스에 올인하며 사명까지 바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원에는 메타버스 엔지니어들 역시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또 지난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을 28번 언급하는 동안 이 메타버스는 단 7차례만 입에 올리며 이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로 잠재력은 여전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워낙 고가인데다 기술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당장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던 빅테크들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기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깜짝 원유 감산 소식으로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산 발표에 국제 유가는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제레미 시걸 미국 와튼스쿨 교수는 이번 감산이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e Fed mostly watches core inflation, which excludes the food and energy component. Secondly, thank goodness that the U.S. is virtually energy independent as compared to Europe and Japan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So we do have a lot of offset. I mean, we have a lot of producers that are going to gain that aren't in other countries. We see the jump in oil stocks. I think something that was interesting to me, natural gas today, which, by the way, is more important for heating and electricity generation, actually bumped to new lows. So a lot of our energy, at least in the near term, is not going up. I actually don't think this is going to be a major issue.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도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소식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펙의 가격 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미국 등 기타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투자 부족과 원유 공급 불능으로 오펙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emphasized that OPEC's pricing power is higher than it has ever been, and that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exercise that power. Why is their pricing power so high? Because of underinvestment in non-OPEC, ex-US, as well as in the shale patch. The rest of the global oil supply but its inability to respond provides much higher market power, and they're exercising that market power. 올해 2분기와 4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원유 감산 소식 속 시장이 연초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투자자문사 캐피털 웰스 플래닝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1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S&P 500 지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hat a great way to end the corner. I consider myself an eternal optimist, but I tend to lean into what Sebastian and Stephanie were saying, which is the validation of 4,100 at this point just still, to me, seems like we're a little bit ahead of our skis. And it seems like, Scott, you and I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have been having a similar conversation where I just can't justify markets being valued at this level. I don't know that we need to retest the lows. I don't think I'm a bear or a buzzkill by any means. But I think a range-bound market is the best that we can expect for the foreseeable future.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기술적 분석 책임자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1분기의 상승세는 올해 남은 3분기에 대한 예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at the breakout in technology is being driven by a reversal in the same macro forces which drove the bear market last year. And we continue to believe that peaks in the dollar, interest rates, crude oil, credit spreads, inflation, and the pace of policy itself will continue to drive the ongoing breakout in technology, both absolutely and relatively. And just to wrap that up, what we've seen in the first quarter is just a preview of what we're going to see in the subsequent 3 quarters this year.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자 정보 탈취와 김동관대 정기선 그리고 어닝 쇼크 기업들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앱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적인 메시지나 설정 변경까지 모두 감시할 수 있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제2의 틱톡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핀더더라고 하던데 중국 온라인 이용자 4분의 3이 거의 이용하는 쇼핑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중국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핀도도. 자, 핀도도라는 회사는요. 핀이라는 것은 끌어모으다는 뜻이고 도도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한국에 와 있는 이 유커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또샤오첸, 얼마냐 그런데 또샤오, 그게 많다 적다인데 이건 또란 건 많다 해서 아주 많이 끌어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근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쇼핑 앱입니다. 자, 이 핀도도 PDD라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PDD, 이 회사에 지금 우리나라 직구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물건이 굉장히 싸고 또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짝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 세계적으로 짝퉁 악명이 제일 높은 쇼핑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자기가 썼던 편지, 또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을 회사가 지금 다 보고 있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을 CNN이 제기를 했죠. 예, CNN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문 기관들에게 발주를 줘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근데 쇼핑 앱에 웬 편지가 있고 웬 드라마가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느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이 애플리케이션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가, 용처가 좀 궁금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그것이 성장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카카오나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 쇼핑 앱에 들어가면 물건만 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댓글 하나 남긴다든지 이런데, 이 핀도도는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닙니다. 틱톡 같은, 또 거기다가 SNS 같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쇼핑 앱인데요. 한마디로 핀도도 많이 모은다는 거잖아요. 뭐를 모으느냐? 물건도 모으지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면 가격을 싸게 해줘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하나 산다 이러는데, 이게 화장지를 살 때 내하고 같이 화장지 살 사람, 내 친구들, 이것을 SNS로 좀 불러 모아요. 그게 공유만 시켜도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공동구매 개념이군요. 공동구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런 걸 사는데 내 친구들, 내가 이거 산다는 거 당신들도 좀 알아도 하고, 그것을 공유 메시지만 보내서 그쪽에서 클릭만 하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특히 앵커님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무슨 물건을 하나, 어떤 화장품을 샀다. 그러면 지금 장난 아니겠죠, 그러면? 예, 우리 모닝벨에도 지금 저기 댓글 보면 거의 안지의 여신이 출연했다 해서 막 뜨고 있잖아요. 저랑 다른 댓글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러니까 거기서 안지의 앵커님이 물건을 샀어?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느 연예인이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나면 그것을 사겠다는 수요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물건을 산다? 나도 그걸 같이 사고 싶어. 이래서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그걸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더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핀도드는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대화하고, 내 이거 샀어? 저거 샀어? 하다가 또 공동구매자를 많이 끌어모으려면요,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을 아주 파격적으로 떨어뜨려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식기를 하나 산다 이러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동 주민들한테 같이 삽시다. 그러면 반값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모으기에 따라서는 3분의 1 값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이 얼마나 좋다. 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핀도도가 다 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정 사정이 어떻고, 메신저로 친구 관계,
모든 인맥 관계를 다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소비자 정보 탈취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래요. 구글이라는 회사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약 한 달 전에 구글에서 바로 핀도드가 이상한 지금 소비자 정보를 도찰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못하도록 차단한 적이 있어요. 구글 앱스토어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NN 조사로서 이게 사실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핀도드는 이것을 가지고 개인들의 생일이 언제라든지 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생일이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을 사모하는 어떤 남자 또는 여자 그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너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 내일인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편지가 날아간단 말이죠. 굉장히 앞선 쇼핑 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가뜩이나 지금 틱톡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앱이 모든 정보를 다 빨아먹는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핀도드 사건이 제2의 틱톡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앱 이거 전부 다 간첩 앱이 아니냐. 징뚱닷컴이나 또 알리바바의 따오빠오 이것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증폭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 앱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이 핀도더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기반이 중국이긴 하지만 이 핀도더가 그 미국의 쇼핑앱 테무라는 걸 자회사로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요. 핀도더는 좀 적극적인 사람, 직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도더의 창업자 황정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 머리를 잘 쓴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에 대해서 많이 견제를 하지만 중국 물건이 싸다 해서 역시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아예 미국판 핀도드를 아예 미국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TEMU라서 테무입니다. 테무. 미국 사람들 요즘 테무 앱에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운로드 수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월마트나 아마존을 제치고 지금 1등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테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 상품입니다. 거기서 상품을 신청을 하면 중국에서 물건이 바로 날아가요. 그만큼 물건이 굉장히 쌉니다. 특히 이 테무라든지 핀도드는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해요. 실용적으로 상품, 중국산 채소, 과일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일반 생활용품 플러스 짝퉁까지. 그래서 미국 그 USTR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가장 문제 있는 앱스토어 1등으로 테무가 올랐습니다만은 테무에서는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싼 가격을 좋아하는 많은 소비자들을 깔고 있는데 테무에서 소비자 정보를 도찰했다는 정보가 아직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나왔다면 이것은 지금 틱톡이 미국 사람들 뉴스 보고 또 동영상 보는 것에 관해서 수요 공급 조절을 다 하고 중국 정부가 다 컨트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소비 생활, 개인 사생활까지도 다 중국이 뒤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오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상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의혹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또 불안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요. 새로운 라이벌 구도로 떠오르는 오너가 3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조선업의 도전장을 내민 한화 그리고 조선업 전통 강자인 HD현대 간의 오션 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심에 선 건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 그러니까 옛 현대중공업그룹의 정기선 사장인데요. 박사님, 이 두 사람 하면 제게 소문난 절친인데 뭐 선의의 경쟁이 좀 불가피해졌어요? 네, 이분이 초등학교 1년 선후배 지간이에요. 네. 그 유명한 장충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고요. 또 거기에 그 김동관 회장의 아버님, 또 정기선 회장의 아버님 이런 분들이 장충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자, 지금
초등학교 1년 차이로 졸업을 하고 이제 김동관 회장은 구정중학교를 거쳐서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정기선 회장은 데일 외고를 거쳐서 연세대학 경제학과를 거쳐서 스탠포드 MBA를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학벌로나 또 집안으로 보나 지금 3세대 경영자 그 가업 생계를 받은 사람 중에서 뭐 가장 두드러진 그야말로 발군의 분들이죠. 공통점이 또 많아요.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군대를 기피하는데 김동관 회장은 공군 장교, 정기선 회장은 육군 장교로 와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지금 사실상 승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회장은 최근에 한화에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제일 큰 관심사가 금춘수 회장이 이제 사내 이사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사실 금춘수 회장이 이 김동관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승계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한화를 상징하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빠져줬다. 이건 김동관 회장이 올해부터는 드디어 이제 완전히 나올 수 있다. 김동관 부회장이. 네. 예, 김동관 부회장이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기선 회장은 권오갑 그 현대중공업 회장님이 한 번 더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지분 구조라든지 실제 일에서 정기선 회장이 사실상 장악을 했거든요. 이 재벌 3세들이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화가 대우 조선을 거의 막판. 거의 막바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잘하나 선의의 경쟁을 지켜보는 뭐 재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참 사석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에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난데없이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한화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할 수 있도록 EU라든지 전 세계 각국 공정 당국에서는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암초가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무기 산업에 관해서 군함, 지금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배만 갖는 게 아니라 군함, 지금 한화는 그동안에 많은 방산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군함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군함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거나 또 군함 회사들 입장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시장 독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화가 이 대목에 관해서 좀 독점이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서를 좀 제출해라.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뭐 현재는 한화는 그 내용을 잘 제안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진실 공방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함정의 군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한화가 이 문제, 수직 계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인수하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지만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조만간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제 하나그룹은 방산사업 재편도 일단락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루 전이죠. 하루 전 김동관 회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 출범식을 주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김동관 회장의 얘기는, 김동관 부회장의 얘기는 자,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자유세계를 수호하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의무를 본인이 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요, 3가지로 그 사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탈 디펜스, 그야말로 방산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되겠다. 그다음에 우주산업,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카이와 함께 로켓 발사하는 데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거기다 하나 더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것을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주력 선두주자가 되겠다 해서 현재의 미래 먹거리와 또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3대목을 바로 김동관 회장이 그냥 그 어깨에 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100까지 걸치게 되면 그야말로 그 김성현 회장은 김동관 회장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김성현 회장은 그전에 화약 또 금융 뭐 이런 것을 전문으로 했다면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주, 항공, 방산 이거로 해서 한국의 안보도 책임지고 세계의 평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미래의 경영 지도자로서의 승계 작업 준비가 완전히 끝냈다.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가 넘어가면서 산업 포트폴리오 자체도 넘어가는 이런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기업 실적 시즌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 보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난 어닝 쇼크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동안에 뭐 꾸준히 흑자를 내왔는데 드디어 삼성 너마저도 반도체 4조 정도 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뭐 가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에서 흑자가 있어도 그 전체 영업이익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SK는 이미 지난번부터 적자인데 이번에 적자가 더 커질 것이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 바닥을 쳤다 그러지만 그것은 희망이고 가봐야 아는 거죠. 예, 현재까지 바닥을 친 구체적인 수치적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4월 7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면 자, 또 한 번 태풍이 오지 않을까. 이 와중에서 삼성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게요. 삼성 지금 그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하지 않겠다. 인위적 감산은 없다. 예, 왜 그러냐면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따라오는 2등, 3등 업체들이 아예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몇 차례 반도체 이런 저점 사이클이 있을 때 삼성의 이런 어떤 지속적인 정산 정책이나 그 생산 지속 정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호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삼성도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삼성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는 혹시나 이 감산 관련해서 전략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 저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고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으로는 거센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담뱃불이 화재 요인으로 크게 꼽히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오전 중 먼지 농도가 약간 높을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건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남해안과 제주에 30에서 80, 지리산과 남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제주 산간은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4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모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고요. 건조함과 가뭄도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기온이 높게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속초 16도, 강릉 17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따스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의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